경제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예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예상, 이제 채권 시장이죠. 전문가들의 거의 한 85%, 90% 가까이는 이건 금리 인하는 힘들다, 동결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직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변수다, 환율이 맞아요. 변수다. 물가는 잡혔지만,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떨어졌지만 환율 때문에 약간 동결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환율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깜짝 금리 인하, 예상 못한 금리 인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관심이었지만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흐름은 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건 맞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실은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경기가 나쁠 때 이걸 좋게 하려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제 흐름은 맞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고 하죠. 내년은 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2.1%였는데 1.9%로 낮췄고요. 제가 왜 이걸 비교적 큰 폭이라고 얘기했냐면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2%로 이게 마진을 정해놨거든요.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는 그래도 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최악을 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앞자리를 1%로 1.9%로 바꿨고 더 중요한 건 내후년이죠. 2026년은 또 1.8%까지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금리 인하한다. 이제 이거는 흐름을 맞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금리 인하를 이렇게 했느냐. 두 가지 키워드가 딱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두 번째는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아마 지금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창용 총재도 상당 부분 내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한국 경제는 그동안에 수출이라는 엔진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한국은행, 특히 이창용 총재가 보기에는 이 수출이라는 엔진도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3분기 수출이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 0.4% 감소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출이나 엔진마저 꺼지면 내수 수출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 관세 폭탄 나오고요. 또 오늘 간밤에 나온 USTR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전 아니었지만은 그 후계자를 이제 갖다 넣으면서 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위태할 것 같은 힘들어 보일 것 같은 수출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경기를 잡아야 된다. 네. 그게 이번 금리 인하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제 정기 인사 단행을 했어요. 인사를 보면 혹시 삼성이 어디로 갈지 방향이 보입니까? 어제가 사장단 인사고요. 이제 내일이 임원 인사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단 인사만 놓고 보면 큰 개혁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영현 DS 부문장,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해서 다시 전영현 부회장을 불러서 HBM이 워낙 안 되니까 일단은 반도체 부분의 수장으로 세웠었는데 이 전영현 부문장 밑에 메모리 사업부를 직할 체제로 갖다 둔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HBM이든 레거시든 모든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이제 전영현 수장한테 맡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지휘 체제로 좀 빨리 가자라는 이제 그런 거 읽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워낙 TSMC한테 파운드리가 밀려서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접는다, 파운드리의 인력을 이제 메모리 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미국 반도체를 총괄하던 이 한진만 부사장을 파운드리 부분 사장으로 또 앉혀고 꽤 파운드리 쪽을 좀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이재용 회장, 이 파운드리의 꿈, 시스템 반도체를 향하는 네. 파운드리의 꿈은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 전영용 부회장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준 거, 파운드리를 조금 지켰던 것,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특징적인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 네. 대폭 개혁, 가령 많이 나온 것처럼 왜 관리의 삼성이냐, 재무통의 삼성이 아니라 뭐 기술자, 더 기술 혁신으로 가야 된다. 이런 흐름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런 사업 지원 TF 쪽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호 부회장도 유임이 됐었고 뭐 이게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했던 뭐 완전히 뭐 쇄신 이런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총평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경쟁력이 회복되느냐를 유심히 봤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하고 이제 내일 임원 인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에 어느 정도까지의 소위 말하는 교체가 나오느냐가 또 한 번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걸로는 한 400명 정도의 기존 임원진 중에 최소가 100명.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도 다 교체 바꿀 수가 있다. 아마 이것까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임원 인사가 내일 끝나고 나서 한 고비가 더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막 사만전자 되고 막 권리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전면에서 어떤 투자자들이든 국민이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자신은 아직도 사법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말, 한 2월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심 선고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결판이 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시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등기임원으로 복귀를 해서 책임 경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은 구형을 했고요. 징역 5년이었죠. 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이나 돼야 선고가 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삼성이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 한 달 반, 이제 12월까지도 아마 뚜렷하게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이슈,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결이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지금 뭘 할 것 같은데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령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네. 꽤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결정타도 안 내고 있고요. HBM 이 3, 이 8단, 12단 이 부분도 이게 지금 벌써 8월에 된다,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이지 않습니까? 올해를 넘길 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마지막 하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이제 이걸 기점으로 결판이 나겠죠. 네, 네. 진짜 징역을 네. 살든 무죄가 되든 그 이슈가 끝나고 나야 본격적인 좀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번 어제 나왔던 사장단 인사에서는 좀 내심 그런 부분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국내적인 얘기예요. 네. 예, 대내적인 얘기고 그럼 대외적으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반도체 보조금을 손볼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한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딜레마고 예. 오늘도 주가 흔들리고 뭐 어제도 흔들리고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반도체 보조금의 불확실성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신다시피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일명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뭐 세액공제든 이렇게 좀 되돌려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무려 6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파운드리 공장도 짓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조건으로 약 9조 원 정도를 64억 달러를 이제 받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고 하이닉스도 거의 한 5조 원, 6조 원대 투자를 해서 6,300억, 그다음에 뭐 세액공제 등등 7천억, 한 뭐 1조 원 이상도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인수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왜 주냐? 자기가 되면 그 칩스법 다 바꿀 거고 그 돈 안 줘도 미국으로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반도체 보조금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이걸 공사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착공도 했고 계약도 다 됐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열심히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반대급부는 못 받을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명 좀 서둘러서 트럼프 집권 전에 자기가 이제 먼저 쏘겠다 쉽게 말해서라고 해서 일단 TSMC는 받았습니다. 하고 인텔도 엊그제 도장을 찍었거든요. 인텔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1월 20일 전에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가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가 문제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맺어지를 못하고선 트럼프로 간다면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요때 어떻게든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그 약속받았던 네. 그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아주 일각에서는 그걸 받았다 치더라도 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돼서 환수 조치를 할 거다.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이것까지 한다면 이거는 정말 뭐 동맹국 우병우로서의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관건은 우리 정부도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빨리 TSMC가 받아간 것처럼 네. 우리도 좀 보조금을 받아갈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 대립인데 좀 중국 반도체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떠나기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또 지금 중국 반도체 때리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돌아 우리 한국 반도체도 함께 좀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17만 원도 깨지는 16만 원대까지 좀 급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역시 이거는 그런 두 가지 이슈들이 이제 함께 복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쯤은 좀 정부도 나서서 이거 빨리 반도체 보조금 네. 받는 거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15조 원의 정책 금융을 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책금융이에요. 이게 대출이지 이제 뭐 미국처럼 어떤 지원이라든가 중국은 아예 뭐 대놓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유럽도 완전히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뭐 국제 룰 정부는 여기에 판에 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따르고 있는 눈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우리만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 룰을 깨고 정부와 이 기업이 원팀으로 돼가지고 이제 반도체나 아예 전략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책 금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 보조금도 갔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요게 좀 빠진 게 아쉽고 또 하나가 네.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둔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네. 이것도 안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된 우리의 K 반도체입니다. K 칩스법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는 반도체 육성에서의 뭐 그런 강도는 좀 낮은 편, 상당히 좀 그런 게 이번에 좀 한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내외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3만 6천 가구였었고요. 이 중에서 한 1만 가구 정도가 분당 쪽이었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한 1,300가구로 굉장히 많고 이제 가장 먼저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정해진 곳의 집값은 오른 건 아닌데 그동안에 선도지구를 좀 지원했던 쪽들은 좀 위축되는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뭐 대단한 집값을 올리는 재료는 아니지만은 안 된 부분은 조금 실망감이 컸다라는 걸 이제 어제 오늘 이게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측은 가장 빠른 곳이 2027년 착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착공이 될 지역은 거의 분당 쪽에 제가 아파트 언급은 하긴 그렇지만 거기에 2,000가구, 3,000가구 정도라고 보여져요. 여기는 정말 아직도 용적률도 좋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근데 이제 나머지 한 3만 가구 정도는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나라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마 재건축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은 분담금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분담금이 고지서가 오게 될 때 막 5억, 6억을 내야 된다는 게 찍히게 되면 또 사업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결국 사업성이라는 건데 그 사업성이 앞으로 좀
앞으로 빠른 이게 네.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주 대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게 이번에 3만 6천 가구 보내고 앞으로 해마다 전체 일기 신도시 중에 3만 가구 정도를 또 재건축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다 일시에 빠져나가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 또 전세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시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이야기 같거든요. 지금한 그 분당 정도의 일부 아파트 빼고는 이게 정말 27년, 28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정부는 뭐 학교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펀딩 문제라든가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르게 이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조금 더 저는 일기 신도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번에 뭐 지정된 곳을 환호하고 막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점검하고 분담금 이제 조합원 분담금 이게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는 또 더뎌지고 또 막 이제 말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제 또 동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서울시가 이제 성수동하고 압구정동 이제 70층으로 그랬죠. 고소 제한을 이제 풀어준다고 하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 또 사업성과 분담금이에요.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70층 이런 초고층은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럴 때 과연 또 얼마나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까? 앞으로 모든 재건축은 저는 이제 분담금의 규모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